미국이 추구하는 미국식 제국주의가 지금 열리고 있다. 여기서 기여만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특히 산업적으로 봐도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화석, 석탄, 연료를 사실은 트럼프의 캠페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모신 분은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마침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을 새로 내셨네요. 네네. 자국 우선주의 끝판왕의 귀환. 네네. 네, 말 그대로 지금 트럼프 때문에 모든 나라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트럼프의 입만 지금 백악관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같네요. 네, 자 일단 닥친 문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오늘서부터 출범이 됐죠. 미국 시간으로 20일. 이게 세계 경제에 아니면 한국 경제의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냐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회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면은 항상 그동안 떠올랐던 키워드가 관세맨, 이민자 추방,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가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미국의 성장이 지속되느냐, 신산업이 더 확장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AI, 바이오, 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비트코인까지 계속적인 어떤 확장세가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부정적인 언어로 다가오는 뭐 그린랜드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여러 가지 영토를 갖다가 매입하거나 취득하려는 목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형국을 보면 사실 패러다임 자체가 미국이 추구하는 미국식 제국주의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근데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국의 제국주의를 떠올리기 때문에 탈취를 한다, 뺏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영국의 제국주의는 그 나라에 가서 예전에 세운 이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도 동인도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에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걷고 인프라 자원 다 그 지역의 거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는 거죠. 근데 지금 추구하는 미국식 트럼프식의 어떤 제국주의는 우리가 지금 힘들어. 내가 잠깐 백악관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수장주의 국가라고 하는 소위 표현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힘들 연대가 너무 강해졌어. 그럼 우리 제국주의를 형성할 건데 나를 도와줘. 미국을 도와줘. 그러면 인센티브를 후하게 줄게.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줄게. 이런 약간 좋은 경제적 베네핏이 명확한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여만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특히 산업적으로 봐도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오해하시는 게 AI가 이제서야 화두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2019년도 1월에 정확히 백악관에서 국가 표준안을 AI 관련돼서 국가 기술 표준안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한 기준이 뭐냐면 AI를 육성하는데 분야는 의료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접근거나 그 다음에 투자의 방편, 규제의 철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목록화해서 시행하겠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맞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스터디가 더 잘 돼 있고 진화된 트럼프는 더 강력하게 신산업에 대한 성장 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사실 우리가 식민지 하면은 진짜 모든 걸 수탈하는 네네. 강대국이 이제까지의 강대국 논리는 그거였는데 사실 최근까지 미국은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수십 년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자기 우선주의를 강화시키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온 얘기가 그린란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파나마 운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주목되는 게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지금 중국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이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뭔가 이게 강대강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를 보시면 사실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홍콩계
자금으로 투자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거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아시겠지만 파나마 운하는 한 82km 정도밖에 안 되는 해협 그 운송로예요.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되게 좁은데 아직 열악해요. 1800년도에 프랑스가 진입을 해가지고 짓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1900년도에 다시 프랑스하고 미국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짓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의 영토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지형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의 3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 조상들이 죽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전에 우리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영국 제국주의가 막 왕성했는데 너무 비판이 많았는데 그 바톤을 미국이 이제 1900년 초반대부터 이제 쥐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1국 패권 국가는 아, 영국처럼 하면 안 돼. 우리 미국은 영국처럼 안 할게요. 대의명분을 중요시했어요. 의리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주변에 있는 공화국들이 계속 주장한 거죠. 아, 여기 자기들이 만들었어도 우리 영토인데 왜 자꾸 여기서 운송료 아니면 통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 법안을 왜 자꾸 만들어 왜 간섭해.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협상을 해가지고 아, 드리겠습니다. 반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사실은 중미하고 남미 이렇게 그러니까 북미하고 남미를 갖다가 가로지는 요 구간을 사실 여기를 안 지나가면은 미국 입장에서 만 킬로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형을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배도 들어오기 쉽고 배가 나가는 데 있어서의 설치, 시설, 설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운임료 걷고 배 운송료 걷고 그런 것들을 잘 지어놓고 돈을 거두려고 홍콩계 자금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당한 논리인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옛날에 1900년도에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상의 열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안 그래도 이게 돌아가면은 운하료를 내야 되는데 운하료도 미국인 입장에서는 비싼 거고 우리가 만들어줘서 줬는데 그럼 깎아주던지. 근데 여기서 홍콩계 자금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기획을 하면서 운송료를 또 높일 거예요. 똑같이 다 그 이용하는 국가들 똑같이.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조금 이거 아닌데라고 싶었는데 운송료까지 더 비싸지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반환해라. 아니면 조금 돈이라도 주겠다. 근데 이렇게 돈을 주고 뭘 사고 이런 행태는 사실은 16세기, 19세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완벽하게 제국주의라는 패턴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영토가 정리가 안 됐을 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국주의의 형태를 지금 답습하고 있다. 그 당시 알래스카 땅도 러시아한테 싸게 샀고 루이지애나 땅도 사실은 프랑스한테 미국이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 제국주의 시대의 경험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렵다. 혼자 헤쳐나기 힘드니까 무언가 영토의 확장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반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파나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까지 트럼프의 말들 이것이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갑자기 막 주변에 자기 이권 관련한 것들을 다 딱 뺏겠다는 네네. 강대국의 횡포처럼 네네. 보이는데 네.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하다. 그렇죠. 논거가 그들의 있는 거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됐어요.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인플레이션 이것을 에너지를 통해서 잡겠다. 이게 이제 취임 연설에서 잡았잖아요. 네네. 에너지 네네. 비상 네. 선포하고. 네네. 어떻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달러가 약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드리면 첫 번째 인플레는 확실하게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상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그리고 대선 캠페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미국 우선 인플레이션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항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갖다가 임대해서 시추하고 시공해서 채굴해가지고 공급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사실 이거를 20% 30% 비중으로 확 낮췄어요. 임대하는 비중. 근데 이거 확실하게 열어주겠다. 그리고 지금 전략 비축률을 충분히 이제 축적을 해두고 미국 입장에서 남는 에너지는 충분하게 수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유가 WTI 가격에 대한 통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재밌는 얘기지만 이제 사실 화석, 석탄, 연료를 사실은 트럼프의 캠페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이 결국엔 전통 에너지이지만 사실 제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제는 도움이 된다. 이 에너지를 쓸 경우에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세제 있잖아요. 세제나 여러 가지 주방 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국에서 친환경법으로는 대부분 금지됐었어요. 왜냐면 이거 환경오염 주범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풀어주겠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냐면 지정학이에요. 지금 바이든의 정부하고 트럼프 이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제일 다른 게 뭐냐, 달라질 게 뭐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중동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에요. 바이든 때는요, 전쟁도 못 막았고 사실은 대의명분상 지원을 한다고 그러지만 전쟁은 더 확장이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때 정리를 해놨던 이란, 시리아, 하마스, 뭐 예를 들면 시리아 민병대라든지 이 이란의 대리인 세력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어땠냐? 사우디하고 UAE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우디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의 계획을 중동에서는 알아서 말을 듣게 해줬고 사우디한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 안보에 대한 협정을 하고 무기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우디도 아 이제 신성장상으로 변모하면서 증산에 동참할게. 그런데 그런 흐름이 다 깨진 거예요. 이거를 충분하게 지정학적 질서를 되돌리면은 다시 증산에 대한 컨트롤 능력, 유가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미국이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가의 안정화는 언제든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제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 뭐 호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호황은 더 연결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최소한 지금 관점에서 2년 정도는 호황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중후반대 이상의 호황세는 더 갈 거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산과 관련된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BBB 법안 중에서 일자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확충 이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이 관련된 예산이 총 예산이 2조 달러 거의 한 8천억, 2조 달러 6천억 요 정도, 2조 6천억 달러 요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못 쓰고 지금 나간 겁니다. 뭐 거의 다 못 써서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얼마 되냐? 최소 1조 달러 이상 남아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전에 우리 17년도에 미국 토모카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교량이나 노후화된 이 시설물을 다 바꾸려면 4조 달러 이상은 써야 됩니다. 10년간.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인프라 투자법을 또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2조 달러를 또 끌어올 거예요. 그럼 이 인프라 관련되는 예산만 바이든 못 쓴 거, 그 다음에 새로 끌어올 거 3조죠. 3조 달러에 추가적으로 TCJA 있잖아요.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은 매년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10년간 장기 큰 금액은 못 세워도 최소 4천억, 5천억 달러를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연간 예산으로 원래 나가는 돈 7조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금액 말고는 사실 거의 지금 3조에서 4조 달러는 또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특별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매년 7조 달러는 고정으로 쓰는데 거기다가 6천억이나 1조 달러 이상은 매년 갖다가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 법안이 책정이 돼 있고 그러면 연간 쓰는 게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8조 달러란 말이에요. 6조 8천억 달러를 썼던 바이든 정부가 3% 중반 이렇게까지 성장률을 만들었어요. 인플레가 아마 여기서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을 쓰는 규모는 늘어나고 인플레가 통제되면 재정의 효과는 더 세지고 그럼 소비는 더 올라간다. 그런데 이와 연결해서 마지막 하나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달러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그 약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아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달러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이제 90 후반대 정도나 100 초반대 정도에서 머무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번에 베센트 의원을 통해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주려고 하고 상업은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근데 대출이 늘어나면은 달러는 약세를 보입니다. 소비 중심으로 갈 땐 달러가 강세로 보입니다. 근데 대출이 너무 과하게 늘려서 대출과 투자가 너무 과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달러는 90
언더로까지 떨어지는 최고조의 약세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나타나면 자산의 버블이 생기고 서브프라임 기억하시죠? 그때도 투자가 과잉 투자가 나와서 그러면서 지나친 약달러와 함께 버블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적정한 수준의 약달러가 제일 좋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만 약달러를 진행할 거다. 어차피 트럼프의 입장에서 나홀로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달러가 정책적으로 약세를 만들려고 해도 제한적인 범위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의 달러 추세는 일단은 고점은 맞다. 글로벌 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어떤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제조업 강국, 제조업 부흥을 시키겠다. 네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래서 뭐 바이든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바이든은 뭔가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그랬는데 네. 트럼프는 그냥 오히려 좀 협박, 그러지 않으면 받을 불이익을 오히려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게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만만한 게 하나가 있죠. 지금 추산을 보면 관세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또다시 이미 예고한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얘기를 했는데 지금 4년 동안 이제 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말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보면요. 4년 동안 관세 수입으로 벌어들일 돈이 2조 달러예요. 그럼 매년 4년을 갖다가 이제 나눠보면 매년 5천억 달러가 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천억 달러를 가지고서 사실은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 그리고 제조업 관련돼서는 뭐 제조업은 아니죠.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를 하잖아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사실은 이 관세 수입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와서 투자를 해. 근데 거기서 이제 부침이 있고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안 하고 나가는 이제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관세 수비를 일단은 메꿀 수 있다는 전략인 거예요. 근데 그게 2년은 유효하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수입 있죠. 거기다가 최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간 예산은 연방정부 7조 달러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예산이 매년 1조 달러 이상은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8조와 전체적인 이제 관세 수입에 매년 5천억 달러. 이것만 하도 사실은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마 바이든 때도 그랬고 일기 때 트럼프 때도 그랬고 전통 제조업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계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의류, 섬유 이런 거는요. 오히려 취업 감소가 되고 오히려 싹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핫하게 연방정부가 밀고 키웠던 산업만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취업 증가수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트럼프 때는 그게 빅테크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때는 유난히 드러난 게 바로 신재생이었습니다. 이번엔 뭐가 될까? 저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겨냥하기 때문에 안 될 제조업은 지원 안 하고 될 놈만 지원을 해가지고 확 살리는 그런 규모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다. 네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심하죠? 우리가 제조업 혁명을 이뤘다. 표면적으로는 제조업 리쇼링에 성공을 거뒀다라고 이제 어느 대통령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명목 GDP에서 이제 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보시면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9%가 안 돼요. 취업 비중도 보시면요. 제조업의 취업 비중이 전체 고용자 수에서 8%가 안 돼요. 하긴 그래서 미국 경기 지표들 나오면은 제조업 지표보다 서비스업 지표를 항상 더 중요시 맞습니다. 여기는 것 네,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좀 속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공수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거는 서비스업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에서도 사실은 매년 16만 이상 이렇게 증가가 자연 성장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트럼프 때 일기 때를 보시면은 14만 총 제조업의 고용자 수가 1년간 늘어나는 게 자리가 늘어난 게 14만, 15만 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 제조업들, 전통 제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통 기계라든지 화학, 그다음에 뭐 의류, 그다음에 섬유 이런 쪽은 계속 죽어요. 산업이 계속 죽어요. 근데 키운 산업 있잖아요. 빅테크 쪽에 고용이 좀 올라와요. 그러면 총 합하면은 자연 성장의
제조업 성장의 고용 규모보다 작아요. 총합하면. 근데 이 산업은 어쨌든 취업자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 숫자만 가져서 발표를 하는 거죠. 바이든 때도 똑같았습니다. 신재생에서 취업자 수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공장 지어진 그 우리 러스트벨트 지역이나 뭐 이런 공장 지역들 늘어났는데 그 지역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리쇼어링을 이루었다. 그래서 옐런에 대해서 지표 마사지를 너무 한다 뭐 이런 욕을 네. 먹었던 게 이런 거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사지는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숫자만 가져와요. 선별적. 네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단 우리 유 박사님도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이 경제는 호황이 네. 지속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증시도 그렇게 갈 거라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일기 때 19년 1월에 이야기했던 국가기술 표준안을 갖다 AI에 대해서 딱 삼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시나리오일 수는 있지만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 산업 생각해 보시면요. 바이오를 신약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 기법이 PR도 안 나와요. 어닝도 없어요. 근데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방식이 책정이 되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몇 조는 돼야 돼라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 기준의 샘플은 뭐냐면 다 빅파마예요. 이미 그와 유사한 아니면 그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로 약을 팔았을 때 지금 여기서 얼마의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봤을 때 디스카운트 하면은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 몇 조 이상은 시가총액 몇 조는 받아야 돼라는 기법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쪽을 잘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한 기법과 기준안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의 투자와 그다음에 민간 재원의 조달의 방식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게 일기 때의 그 AI 관련된 표준안이었고 그게 이제부터 강론적으로 구체화가 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팔란티아 이런 데 말고요.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기업이 월등하게 매출이 연방정부 수준을 기준해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기업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밸류에이션 잣대가 만들어지면 하류에 있는 아직은 이익이 없지만 AI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가치, 파이프라인, 이 자체 기술에 대한 가치를 매기면서 기업의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신성장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패턴은 사실 트럼프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이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트럼프, 이방카, 멜라니아 밈코인 얘기가 하면서 이제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ICO 시장, 그러니까 코인에서의 ICO 시장도 열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얼마 간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제도적으로 열어준다는 거고, 그러면은 정규 시장에서 제도권 시장에서 진입 못했던 벤처나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 또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세상을 열어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미군인 입장에선 사랑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 후 경제와 그다음에 관련된 증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